오늘 오전 9시 35분부터 서울중앙지검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네, 이 시간 전문가들과 함께 박 전 대통령 검찰 소환 조사 이야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 배재정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진영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박 전 대통령 오늘 오전에 2시간 30분가량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조금 전인 1시 10분부터 또 오후 조사가 재개됐다고 하는데요. 변호사님, 일단 오전 조사에서는 어떤 부분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을까요? 그렇습니다. 그 조사했는 사람이 누군지를 보면은 그 해답이 나오는데요. 한웅재 형사 8부 부장검사가 지금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한웅재 검사가 누구냐 하면은 그 이영렬 그 특별수사본부 그에서 수사의 핵심을 맡은 사람으로서 미르와 K스포츠 재단이 돈을 733억 출연했는데 그것이 수사했는 결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해서 최순실 암정범을 그 재판에 넘긴 바로 장본인입니다. 네. 결국 지금 같은 경우에는 미르와 K스포츠 재단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그와 같은 것을 기획했고 그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떤 역할을 했으며 어떤 지시를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하나하나 조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10시 들어가서 9시 한 45분부터 시작을 해서 12시 5분까지 조사를 하고 좀 전에 지금 1시 10분부터 재개를 했는데 여전히 그 한 부장 검사가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 보고가 나오는 걸 보면은 아직까지 여전히 미르와 K스포츠 재단이 재단 출연과 관련해서 사실관계를 지금 질문하고 있는 그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앞서 오전에 검찰에 출석하면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뭐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 이렇게 짧게 메시지를 남겼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그래서 뭐 굉장히 좀 간명하게 절제된 일종의 입장을 밝혔는데 네.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그리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딱 29자라 그래요, 글자가. 네. 그래서 이제 뭐 오늘 과연 박 대통령이 직접 대통령 파면한 이후로 본인이 직접 육성으로 한 거는 처음 아닙니까? 네. 그 전에 밝힌 거는 민경욱 의원을 대신해서 뭐 시간을 걸리더라도 진실을 밝히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오늘은 직접 본인의 입으로 해서 어저께 그 변호인을 통해서 오늘 메시지를 밝힐 거다 이렇게 해서 좀 더 이거보다는 긴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네. 기대한 거에 비하면은 상당히 그거에는 기대에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과거에도 뭐 노무현 전 대통령이라든가 노태우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간단하게 국민에게 면목이 없습니다. 성실히 조사에 응하겠다는 저 간단하게 답을 했습니다마는 오늘은 그동안 대통령이 탄핵된 이후에 소감을 공식적으로 밝힌 적이 없기 때문에 좀 더 길게 좀 밝히지 않을까. 그리고 어저께도 뭐 메시지를 밝힌다 해서 그런 기대를 했었는데 저는 그런 점에서 좀 아쉬움이 있어요. 아무리 검찰 조사를 앞두고 수사에 대해서 가타부타 뭐 기다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바로 당초 며칠 전에 말한 대로 진실은 내 시간을 두고 밝히겠다라는 그 비슷한 뜻을 밝히더라도 국민들한테 통합의 메시지 비록 이런 상황을 됐지만 내가 이런 상황을 초래한 데 대해서 좀 송구스럽다도 좀 이유를 대면서 송구스럽다고 좀 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앞으로도 국민들은 두 갈래로 이렇게 마음이 나뉘지 말고 국가적 여러 가지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의 힘을 하나로 모아달라. 그리고 나를 지지하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다 생업에 들어가서 종사하면서 선거에서 좋은 판단을 해달라는 뭐 그렇게 구질구질한 이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뜻을 담은 거를 좀 더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여튼 오늘 내용은 지난번에 그 11월에 지난 11월 달쯤에 이제 그 대국민 담화 1, 2, 3차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 근데 대국민 담화에 송구스럽다. 그리고 검찰 조사에 성실히 응하겠다라는 그때 그 말 나온 거 그대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진전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아쉬웠다는 말씀 해주셨는데 배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저는 국민들께서 다들 그렇게 좀 허탈해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페이스북에 기대를 했는데 참 기대를 또 결국 저버리시는구나라는 식의 이제 멘션을 올렸더니 댓글을 하신 분들이 아직도 기대를 하셨냐 뭐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그냥 뭐 SNS 상에서 뭐 농담으로 주고받기에는 참 이제 무거운 마음들이 온 국민들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부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되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상처를 입으시게 됐습니까? 뭐 생업에 종사하시기 힘든 정도의 상황까지 뭐 특히 한겨울에 촛불 집회가 계속된 것은 물론이고요. 그런 면에서 탄핵 반대 집회도 물론 있었습니다만 뭐 탄핵에 찬성하는 쪽이든 반대하는 쪽이든 이제 국민들이 그 일로 인해서 겪었던 고통에 대해서는 이제 전직 대통령으로서 정말 이 사죄의 마음을 담아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 옳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검찰 수사를 앞두고 어떤 검찰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까지 발언하시기는 쉽지 않았을 거라는 것은 누구나 다 상상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민들께 어떤 진심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는 점이 저는 정말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전의 담화를 통해서 검찰 조사나 특검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라고 하고서도 모든 것들을 또 이제 거부하셨던 전력이 있기 때문에 네. 국민들 입장에서는 일종의 대자비가 또 있는 거거든요. 그럼 검찰 조사에서도 그런 좀 성실하고 겸허한 자세를 과연 보이실까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의문이 생기게 만드는 게 사실 박 전 대통령 본인이 또 국민들에게 그런 의구심을 심어주셨다는 측면에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자면 어제 변호인단 측에서는 오늘 준비된 메시지가 있다 이렇게 그렇죠. 얘기를 했었는데요. 예, 예. 그럼 아침에 그 29자로 된 두 문장이 그 메시지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제도 사실 이제 뭐 방송에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제 예측을 하셨습니다만 특별히 변호인이 메시지를 준비했다라고 하니 과연 그 메시지에는 무엇이 담길까라고 이제 그 생각들이 구구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면에서 저는 살펴볼 때 아마 메시지를 좀 준비했다가 그것으로 인해서 논란이 좀 빚어질까를 염려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또 어제는 이제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했습니다. 오히려 삼성동 자택 앞에서 지지자들 앞에서 이제 본인의 또 의사를 밝히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 이제 사람들이 했었는데 그 부분이 모두 다 생략된 것으로 보아서는 좀 일련의 과정들이 어젯밤 사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예측은 하게 되는데 실제로는 뭐 어떠했는지 네. 잘 알기가 힘들죠. 네. 이 청사 앞에 도착한 박 전 대통령 표정을 보니까 좀 담담한 표정이었거든요. 그 자택에서 검찰청까지 오는 차 안에서 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자택에서 이 검찰청까지 오는 데가 시간이 8분이 걸렸다 네, 그래요. 뭐 일반인은 한 30분 이상 걸리는데 이제 여러 가지 교통을 통제를 했기 때문에 8분 사이에 진짜 마음이 진짜 뭐 12번도 왔다 갔다 했을 겁니다. 여러 가지 그런 여러 생각이 들었을 텐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 했나 본인이 표현하신 그런 말도 생각이 났을 거고 그다음에 과연 내가 오늘 가면은 앞으로 과연 나중에 혹시 구속이 될 것인가 말 것인가 그게 아주 본인으로서 큰 관심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그리고 만약에 구속됐을 때 아마 박 전 대통령은 구속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을 겁니다만은 구속이 될 가능성도 어차피 객관적으로 볼 때 그럴 가능성도 꽤 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에도 꽤 대비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하면 자기 지지층들하고 어떤 심리적인 이런 유대를 형성해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까 하는 생각도 할 것이고요. 어쨌든 오면서 뭐 이 초조 긴장한 마음과 함께 좀 더 여유를 가져야지 하는 이런 복합적인 마음이 교차하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바로 그게 이제 표정에도 드러났는데 그 처음에 자택을 나설 때는 지지자들이 앞에 있어서 그런지 약간 엷은 미소를 네네. 짓더라고요. 그리고 딱 검찰청에 딱 도착해서 차에서 딱 내리는 순간 거기 검찰청에서 나온 사람하고 인사 잠시 한 1초 동안 인사할 동안은 엷은 미소를 지었는데 그 이후로는 표정이 보면 좀 담담한 것 같으면서도 좀 상기되고 긴장된 그런 모습을 하고 바로 메시지를 두 마디를 하고 바로 들어가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 그 죄를 자백하는 분들이야 들어갈 때 어쨌든 두려운 마음이 있겠지만 죄를 부인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마음이 복잡합니다. 그렇죠. 결국 우리가 그 변호사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앞에 피자가 붙으면 피곤하다 이런 얘기가 합니다. 그만큼 이제 두려움 반, 기대 반일 겁니다. 두려움은 본능적인 두려움이겠죠. 어떤 내가 알지 못하는 질문이 있을까에 대한 본능적인 두려움이 있을 때이고,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청와대를 나와서 사저를 들어갈 때 시간이 걸리지만
진실은 밝힐 것이라고 믿는다라고 했고 실제로 본인이 무고하다고 하면은 그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고 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기대감도 살짝 있었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단순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부인하면 그 이유를 대야 되는데 오전 지금 9시 30분부터 지금까지 본인이 해명하는 거에 상당히 지금 심의를 기울이고 있을 것 같은데 그 해명이 과연 지금까지 있는 그 객관적 증거를 뒤집을 수 있을지 그 부분이 이른바 창과 방패의 핵심적인 대결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박 전 대통령 재임 시절에 보면 그 옷차림, 패션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출조 때 입은 옷차림을 보면 지난번에 청와대에서 사저로 자택으로 옮길 때 입었던 옷과 같은 옷을 입어가지고 이걸 가지고 여러 가지 또 해석들이 나오는데 의원님 어떻게 의미를 보십니까? 네, 좀 짙푸른 색깔의 코트를 입으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이제 좀 본인의 이 단호한 의지를 좀 표현한 게 아닌가 뭐 이런 이제 말씀을 하시던데 변호사님 말씀에 좀 동의를 하게 되는 게 아마 파면되는 그 시점까지도 기각될 것이다라는 기대를 하셨다고 저희가 지금 이제 듣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면에서 볼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아마 심리적으로는 계속해서 나는 잘못한 것이 없고 탄핵이 부당하다. 그리고 검찰에서 이렇게 조사를 받아야 되기는 하지만 이 과정에서 정당성을 다시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를 계속 하고 계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뭐 의상을 놓고 사실 길게 말씀드린다는 건 어떻게 보면 좀 의미가 없는 일일 네. 수도 있지만 국민들께서 또 관심을 가지시기도 하니까 그런 면에서는 어떤 좀 소박한 모습 그리고 또 좀 단호한 모습 이런 것들을 좀 보이고 싶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저도 한마디 네. 이야기를 하자면 요즘에 검찰에 불려가면서 뭐 화사한 색을 입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예, 보면은 어저께 다른 사람이다만 롯데 서미경 씨도 보면은 검은색 같은 짙은 색을 입고 갔고. 그런데 어떻든 박 대통령의 이 특히 지도자에는 옷 색깔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을 놨는데 정치적 해석을 놨는데 이번에 짙은 푸른색 코트를 입은 거는 바로 파면됐을 때 삼성도로 들어갈 때와 같은 색인데 그런 것처럼 그때는 시간을 두고 진실을 밝혀지겠다 이런 입장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단호한 의지를 보여준 측면도 있고 또 하나는 국민들한테 어떻든 본인은 이 뇌물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결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어떻든 이 장기간의 국정 혼란과 공백을 이 상태를 초래한 거에 근본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점에서 오늘 국민들한테 그래서 여러 이유를 담아서 아마 송구하다고 했을 텐데 송구한 마음을 표현하는 자리에 무슨 예를 들어 밝은 색을 입고 가기는 어려웠을 거고 그래서 이제 짙은 푸른색, 검정색이나 짙은 푸른색인데 검정색을 입기엔 좀 그랬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과거에 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핑크빛 옷 같은 거 입으면은 협치의 모드다. 협치 여러 가지 뭐 색깔들이 있었는데 근데 여기 알고 보면 그 당시에도 그 옷 색깔을 대부분 정할 때 최순실 씨가 정한 거로 많이 뭐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상의를 했겠습니다만은 그런 또다시 옷 색깔을 하니까 이제 최순실 씨 생각도 나오고 그러네요. 네. 지금 최순실 씨 말씀을 하시니까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오늘 이제 왜 그렇게 대국민 담화가 짧았느냐 검찰청 포토라인에서 얘기를 하니까 최순실 씨가 옆에서 도와주기 지금 힘든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짧은 거 아니냐라는 이제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걸 봤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또 국민들의 마음을 담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잠깐 소개를 드렸습니다. 네. 그 오늘 이제 박 전 대통령이 조사를 받는 곳이 서울중앙지검인데요. 또 보면 지금 전직 대통령 조사가 있었습니다만 서울중앙지검에서는 또 처음으로 받는 대통령이라고도 합니다. 그 장소에도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있기 전까지만 해도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이라든가 노태우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대검찰청에서 받았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있었기 때문에 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들어오신 이후에 어떤 검찰개혁 차원에서 그걸 없애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건으로서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했는 첫 케이스가 되는 것이죠. 지금 처음에 지난주에 그 대면 조사가 정해졌을 때는 7층에 있는 형사부 어떤 조사실에서 받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했었었는데 최종적으로 있는 장소는 중앙지검 특수부가 있는 10층 그 1001호로 지금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는 것은 다른 데보다 그 특수부가 어떤 외부로부터의 지금 단절시키고 어떤 수사의 기밀성 유지 그리고 또 보안 유지에 훨씬 더 유리한 어떤 물적 장소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현재로서는 지금 한 4, 5평 정도 되는 곳에서 지금 부장검사와 그 배석하는 검사, 수사검사 한 분, 3명대 이 그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또 옆에 변호인 이렇게 해서 3대 2의 구도로서 지금 그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1001호는 지금 조사실이고 그 바로 옆에 있는 1002호 같은 경우에는 원래 조사실인데 이번 이 사건을 위해서 조사실을 휴게실로 개조를 해서 뭐 물을 또 먹을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좀 쉴 수 있도록 그 간이 침대도 지금 마련을 했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아마 그 중앙지검 역사상 길이 남을 수 있는 1001호가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변호사님께 궁금한 것이 지금 한웅재 부장검사가 박 전 대통령을 지금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김수남 총장이나 또 특별수사본부장인 이영렬 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면 이 조사 내용을 실시간으로 보고를 받는 것인지 아니면 이 지금 조사 현장을 지켜보면서 그 조사에 개입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도 좀 궁금하거든요. 결론적으로 얘기했을 때 수사는 굉장히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녹승일 노 1차장이라든가 지금 검찰총장이 직접 관여는 하지 않고 있고 다만 그 내용을 중요 핵심적인 내용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직보로 지금 받고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큰 것 같은데요. 원래 그 7층에 있는 조사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영화에서 보듯이 유리창으로 돼 있어서 네. 피의자는 밖을 볼 수 없지만 이 안쪽에 있는 수사관들은 볼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 1001호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그와 같은 내용이 있다는 그 보도는 지금 못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뒤에서 실시간으로 어떤 감시하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 다만 핵심적인 내용이 뭐겠습니까? 결국 질문에 대해서 자백하느냐 아니면 부인하고 있느냐 가장 핵심적인 그런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속기사들이 지금 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바로바로 그 수뇌부로 전달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또 영상 녹화가 되냐 안 되느냐 이것도 많은 좀 언쟁이 있었는데 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녹화 부동의는 했지만 거부한 사실은 없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그렇습니다. 그 결론적으로 얘기했을 때 지금 영상 녹화는 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그 지금 현상 상황이 정리된 것이고 그와 관련해서는 그 현재 형사소송법 같은 경우에는 피의자로 조사받을 경우에는 동의와 상관없이 경우에 따라 필요하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녹음이나 녹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우리 형사범 같은 경우에는 녹음 녹화 다 하진 않습니다. 다만 그 어떤 그 정치범이라든가 아니면은 공안사범 같은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이건 압박 수사를 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 조소의 증거 능력을 계속 물고 늘어지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그 영상 녹화실에 가가지고 어떤 그 이론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어떤 임의성을 확보하는 취지에서 그렇게 하는데.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필요하면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경우에도 하느냐 마느냐에 대해서 그 여러 가지 그 견해가 있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서는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어떤 그런 음성은 남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영상을 어떻게 그 남기는 거에 대해서는 영원히 기록으로 남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검찰 같은 경우에도 그와 같은 부분을 좀 양보하지만 실체적으로 어떤 진실을 밝히는데 그 어떤 포커스를 둬서 명분보다는 수사의 실리를 하는 차원에서 어떤 이와 같이 영상 녹화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부장님 앞서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김수남 검찰총장 같은 경우에는 박 전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또 피의자로서 박 전 대통령을 또 조사하는 총괄하고 있는 입장인데 좀 상황이 많이 바뀐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바로 권력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이러한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이런 급변하는 상황이 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김수남 검찰총장이 사실상 박 전 대통령이 사실 그 민정수석실에 검증을 의뢰해가지고 맡겨가지고 그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 사람이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진짜 박 전 대통령의 의중이 실려가지고 임명된 사람인데 아마 2015년 재작년 말에 2015년이니까 재작년 말이죠. 그때 이제 임명이 됐는데 지금 한 1년하고도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됐는데 그때만 해도 박 전 대통령하고 굉장히 가까운 인간적으로 가깝다고 느끼겠죠. 임명을 시켜준 사람이니까. 그러나 지금은 이제 박 전 대통령이 파면이 됐고 그 박 전 대통령의 수사를 사실상 총괄주의하는 그런 입장에 놓여 있는 상황에서 지금은 오히려 이제 김수남 검찰총 같은 경우는 박 전 대통령을 나를 임명해 주니까 내가 그 임명해 준 사람을 생각해서 수사에 할 때 여러 가지 여러 가지 고려를 해줘야겠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검찰총장의 입장에서는 진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정확하게 또 엄정하게 수사하는 게 중요하고 또 하나는 아주 현실적으로는 나머지 두 가지를 아마 염두에 두게 될 텐데 민심의 흐름을 염두에 안 둘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 검찰총장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이기 때문에 민심의 흐름을 염두에 두게 될 것이고 또 하나는
어차피 검찰이라는 게 권력의 현재까지의 권력의 흐름에 많이 그 이제 민감한 입장을 보여왔기 때문에 현재 권력이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옷을 벗었고 현재 뭐 황교안 대행이 있습니다만은 뭐 황교안 대행은 한시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미래 권력의 창출이라든가 이런 흐름 방향에도 약간의 의식을 안 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지금 정치권에서 많이 논의하고 있는 게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의 도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검찰로서는 이제까지 뭐 모든 이제 수사와 기소를 독점해 왔던 상황에서 어떤 그런 지위의 변화가 생기는 것에 대한 우려와 걱정이 없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많은 국민들이 지금 검찰을 정말 주목하고 있고 제대로 된 이 수사와 그 이후에 이런 사법 처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이렇게 예민하게 보고 있으시기 때문에 아마 검찰총장으로서도 어깨가 또 좀 무겁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총장 내가 이 사건의 주인 검사다라고 그 본인이 선언을 했다라고 보도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 수사에 대한 책임은 나에게 있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핵심되는 게 뭐겠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 청구 여부가 될 겁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다들 애둘러 말씀드렸습니다만 결국 그 부분에 있어서 검찰 조직 논리가 우선이 될 것인가 아니면은 어떤 그 여론의 흐름을 중요시할 것인가 이 모든 것을 정부적으로 검토를 할 수밖에 없겠죠. 결국 그 수사했는 실무가들 입장에서 뭐 한 부장검사나 이런 분들은 아마 형평성이 있지 않느냐 다른 사람들 다 구속했는데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또 이 검찰총장 입장에서는 정치권의 역사 그 어떤 영향이라든가 이 대통령 그 어떤 그 선거 일정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아마 뭐 오늘 내일 그 영장 칠 가능성은 사실은 없습니다. 네. 아마 그 여론의 흐름을 보면서 앞으로 있는 추가적인 어떤 수사의 진행 경과를 보고 결정할 것 같은데 정말 그 육창골단의 결단을 해야 될 가능성도 상당히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렇게 오기 전까지 유영하 변호사랄지 정장현 변호사랄지 이제 삼성동 자택을 직접 와서 예행 연습을 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준비를 했을까요? 네, 뭐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가 13가지에 이르지 않습니까? 네. 이제 가장 뭐 국민들이 많은 또 관심을 보이는 것 중에 하나가 또 뇌물죄일 것이고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제 미르 재단과 K스포츠 재단에 대한 조사가 가장 먼저 좀 심도 있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뭐 물적 증거는 검찰이 상당히 확보하고 있다고 우리 국민들께서 다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뭐 안종범 수석의 수첩도 있고 네. 정호성 또 이 비서관의 뭐 통화 목록, 통화 기록도 있고 뭐 장시호 씨라든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구속된 분들의 또 그 실질적으로 구속된 분들이 했던 이야기들이 다 증거 능력이 있을 텐데 그런 면에서 이제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떤 부분들을 검찰이 질문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준비해 왔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좀 재밌게 받아들이신 게 유영하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뭐 나뭇잎까지 세세하게 볼 정도로 그렇게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 다른 변호사들은 이제 큰 틀에서 사건을 바라보고 준비를 한다 이런 얘기를 한 것처럼 아마 그 거의 이제 독학하듯이 열심히 코치를 받으시면서 말씀을 준비하셨을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그 이제 조사실에서 어떤 응답이 오가는지는 지금 이제 국민들은 예측할 뿐이지 그 현장에 있지 않기 때문에 뭐 좀 궁금증이 되게 커지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지금 앞서 저희가 CG로도 보여드렸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13가지 혐의 오늘 뭐 검찰과 특검에서 8가지, 5가지에서 13가지 혐의를 지금 받고 있는데요. 변호인단 측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중점적으로 좀 방어 논리를 내세울 부분은 어느 부분이라고 보십니까? 여전히 가장 핵심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이 미르 K스포츠단은 설립 과정에서 나왔는 773억 원이 과연 뇌물인가? 그리고 그 다른 기업과 달리 삼성 측에서 이 그 최순실 씨 측의 그 비데코리아라는 데에서 실제로 컨설팅비로 그 약성했던 한 200여 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급된 한 7, 80여 원 되는 그 돈에 대한 행방 그리고 그거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과의 관련성 이 부분이 제일 핵심일 겁니다. 아마 그 오늘 그 9시 반부터 해서 예컨대 12시까지 조사를 받는다라고 한다면은 한 14시간, 식사 시간 1시간 1시간 빼면은 12시간 정도의 실질적인 조사를 받을 것이 있는데 적어도 제가 검찰 수사관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말씀드렸듯이
뇌물과 관련해서 거의 그 절반 가까운 시간을 쓸 가능성이 상당히 네. 높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그 어떤 그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을 거고 말씀드렸듯이 그것도 미르와 K스포츠 재단의 어떤 재란 출연금 같은 경우에는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그와 같은 것을 내가 지시하는 건 맞다. 그렇지만 그것이 문화융성, 미르 같은 경우에는 문화융성, 그리고 K스포츠 재단 같은 경우에는 체육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그런 좋은 취지에서 했다라는 것으로 한마디로 구체적인 지시했는 건 맞지만 고의를 부인하는 그런 전략으로 갈 가능성이 크고 그 반면에 삼성에서 이 최순실 씨 측에 정말 지급하고 약속하고 했던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나를 엮었다라고 했던 것에서 할 듯이 그와 같은 것에 관여 있는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결국 이 그 최순실 씨의 개인적으로 지원된 부분에 대해서는 행위와의 관련성 자체를 부인하면서 범인은 아예 없었다 이렇게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크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지금 그 말씀하신 대로 유영아 변호사님 같은 경우에는 그 관련되는 변호인은 사실관계에 정통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거리에서 있으면서 사실관계를 내밀고 했을 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옆에 있으면서 사실관계에 대한 조언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지금 그 벌써 그 이영렬 그 검찰하고 특검에 있는 조사 내용이 거의 대부분 법원으로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 그 특검과 검찰에 있는 카드는 80% 이상 벌써 공개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비가 벌써 A4 용지로 해서 한 200여 개 정도로 지금 그 대리 변호인단에서 정리를 했다고 하는데 그것을 그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 모르는 어떤 것이 있는지 그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 맡고 있는 방패를 찢을 수 있는지 여부의 핵심적인 관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한마디 이야기하면은 박 전 대통령은 오늘 이제 두 가지 부인에 아주 주력할 것 같습니다. 13가지 혐의 중에서 일단 가장 그 형량도 높은 뇌물죄를 가장 강력하게 부인할 거고요. 네. 뇌물죄 부인은 뭐냐면 삼성으로부터의 어떤 경영권 승계를 특혜를 봐주고 그다음에 뭐 돈을 결국에는 금품을 받은 거 아니냐라는 거를 근데 최순실이 혜택을 받은 거를 이제 박 전 대통령이 받은 거로 이제 해석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제 나는 진짜 금전 한 푼 안 받았다. 나는 선의로 그걸 한 것이다라고 하면서 뇌물죄를 부인하는데 굉장히 주력하게 될 것이고 그게 이제 특검 수사 결과인데 또한 동시에 두 개의 재단의 이런 출연금 774억 그거 한 부분도 또 강요에 의한 거로 검찰은 이야기했잖아요. 네. 강요에 의한 것도 나는 아니다. 나는 그야말로 선의에 의해서 했고 어찌 보면은 그 기업들과 제 정경련에서 자발적으로 알아서 했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부인하는데 주력할 거로 보입니다. 그리고 뭐 나머지 블랙리스트라든가 이런 직권 남용 안 했다고 당연히 부인하게 될 것이고 그다음에 청와대 기밀 문서 유출에 대해서는 47건에 대해서는 내가 그 연설문에 대해서 자문을 구해라 그랬지 그걸 무슨 국가 기밀이 된 거를 굳이 보내라고 하지는 않았다라고 아마 굳이 약간 일부 인정을 한다면 이 부분에서 인정할 수는 있는데 그것도 아마 부인하는 전략을 펼 텐데 어떻든 박근혜 전 대통령은 본인이 수첩을 굉장히 아끼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첩 공유란 말이 옛날 대통령 되기 전에 수첩 공유라는 말이 있었는데 수첩에 메모를 만난 사람 이름도 적고 이렇게 메모를 열심히 하는 성격인데 안종범 전 수석한테 뭘 지시를 할 때 전화로 대면 보고를 많이 안 받았으니까 전화를 하면서 이걸 메모하라고 꼭 시켰다는 거예요. 메모하세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 자기가 좋아하던 수첩에 의해서 오늘 딱 들이댈 때 검찰에서 지금 제시할 가장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가 안종범 전 수석의 업무 수첩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에다가 이제 정호성 비서관의 전화 녹취록인데 정호성 비서관의 전화 녹취록은 뭐 일부러 지시한 건 아닙니다만은 그래서 그 자기가 그 수첩을 그렇게 아꼈는데 수첩을 딱 들이댔을 때 어떻게 과연 해명할 거냐 이게 굉장히 곤혹스러운 부분이겠죠. 네. 여태까지 박 전 대통령이 이런 사건에 대해서 말하는 걸 살펴보면 뭐 민경욱 의원이 말한 것도 그렇고요. 항상 좀 부인해 왔었거든요. 오늘 조사에서도 좀 강하게 부인을 할 걸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기본적으로 부인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네. 뭐 이제 여러 차례 강조를 하신 게 뭐 선이라는 말씀도 했고, 뭐 이제 조금 전에 우리 부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뭐 한 푼도 나는 이제 사익을 취하지 않았다라고 이제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계신 걸로 봐서 그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주장을 하실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이제 검찰이 증거 자료를 같이 제시하면서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드러난 것 아니냐라고 할 때, 그때 아마 예행 연습하면서도 그런 부분들을 주력하셨을 것 같아요. 어느
선까지 받아들이고 어느 선에서는 이 부분을 다르게 이야기를 함으로써 검찰의 증거 자료를 좀 무력화시킬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좀 열심히 준비를 하셨을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뭐 오늘 그 검찰에 출두하시면서도 이제 아주 말을 압축적으로 하면서 국민들이 바랬던 사죄 발언을 하지 않았던 이런 이제 일관된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좀 부인 전술을 더 많이 좀 사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뭐 네. 네, 지금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안종범 수석의 수첩이라든가 정호성 전 비서관의 진술, 그리고 장시호 씨의 뭐 증언 이런 부분들이 오늘 조사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사용될 것 같은데요. 이 검찰들이 이런 증거물들을 박 전 대통령 조사 과정에서 어떻게 좀 이용할 것인지도 궁금하거든요. 결국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질문을 일단 할 겁니다. 그것을 인정하는지 여부를 묻고 아니다라고 할 경우에는 아닌 이유를 들겠죠. 그러면은 든 이유와 배치되는 물증을 이제 제시를 하게 되겠죠. 그 과정에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른바 스모킹건, 결정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그 안종범 전 수석의 그 56건에 그 해당하는 이 수첩. 결국 안종범 수석 같은 경우에는 그 전면 같은 경우에는 회의에 있는 내용을 쓰고 뒷면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지금 깨알같이 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이 부인하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안종범 전 수석의 그 수첩 뒤에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진술했는 것으로 미루어 짐작되는 그 부분과 그 일일이 하면서 왜 이때는 이렇게 기재되어 있는데 지금 그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하고 그의 대답을 하나하나 그냥 쓸 겁니다. 아마 지금 그 다른 그 일반 피의자들과 달리 윽박지르고 뭐 일반 피의자들한테 윽박지르기도 쉽지 않겠죠. 그렇지만 부인하면 부인하는 대로 있는 그대로 쓰고 나중에 그 물증과 그 어떤 그것을 이제 수도 보고서나 이런 것에 그 증거에 비추어 봤을 때 그것을 믿을 수 없다 이런 취지로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결국 지금 있는 그 핵심적인 어떤 사람의 진술을 이렇게 들이대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물증과 어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진술이 엇갈린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 부분은 제시를 할 것이고 그 반면에 거꾸로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내 진술과 일치하는 것이 있지 않느냐라고 오히려 그것을 제시해달라. 내가 그것을 통해서 나의 무고함을 밝히겠다라고 적극적으로 응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실체적 진실은 아직까지 뭔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또 앞서 이슈가 됐던 게 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안종범 전 수석, 최순실 씨와 대질신문 가능성이 있을까 이거였는데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낮다고 나오는데 어떻게 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네, 대질신문 가능성이 이루어질지가 이제 굉장히 관심사인데 네. 가능성은 좀 낮다고 봐야죠. 지금 현재 대질신문이 이루어진다면 가장 큰 관심사가 뭐냐면 안종범 전 수석이 수첩에 네. 지금 현재 대통령은 진짜 거의 부인하는 전략을 아마 펼 겁니다. 그래도 대부분 웬만한 사람들은 가면 일본 좀 약한 거는 인정해주고 나머지는 부인하는 식으로 해서 뭔가 뭐 타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그럴 텐데 박 대통령은 아마 나는 진짜 사익을 전혀 취하지 않았다. 그리고 만약에 두 재단도 내 선의로 했다. 근데 두 재단의 잘못은 최순실 씨가 했다면 나는 그 불법 행위는 모르고 최순실 씨와 그 가까운 고영태 등이 했다라고 이런 식의 아마 접근법을 취하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그럴 경우에 이제 안종범 수첩이나 이런 걸 딱 하면서 안종범 전 수석을 대질신문하자고 할 수 있을 텐데 그야말로 자기의 참모로 데리고 있던 사람 아닙니까? 네. 그래서 굉장히 불편한 입장이 되죠. 그러면 이제 대통령 아마 안종범 수석도 아마 원하지 않을 거고 대통령도 원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제가 뭐 법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그 원하지 않고 강력히 거부하면 대질신문 하기가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그죠? 네, 이 부분은 네. 제가 아주 쉽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네, 네. 일단 시간이 없습니다. 그럼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오늘 13개 그 혐의를 다 조사하기에도 그 시간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대질신문이라는 것은 일단 불러서 각각을 조사한 다음에 서로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에 대해서 대질을 하는 것이지 부인한다고 대질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시다시피 그 최순실 씨라든가 안종범 전 수석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재용 부회장 모두 사실상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드렸듯이 대질하는 것은 누구는 자백을 하고 누구는 부인하는 그럴 때에 서로 대질을 하는 것이지 지금처럼 다 부인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대질을 할 실익이 없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또 마지막 아까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만 마치 그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2009년에 이른바 박연차 게이트로 출석을 했을 때에도 검찰이 박연차 씨를 불렀었습니다. 그렇지만 결론적으로 대질을 못했는 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불편하다라고 했고 그것이 모욕으로 느껴질 수 있었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추후에 수사를 어렵게 오히려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박근혜 전 대통령의 아랫사람들과 대峙를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 오후 조사가 재개된 지 1시간 20분 가량이 지나고 있습니다. 뭐 지금 안에서는 서울중앙지검 안에서는 한참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의원님, 지금 오전부터 보면 탄핵 찬반 단체들이 또 서울중앙지검 그렇죠. 앞에서 또 여러 집회를 또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 네. 어떻게 보면 장애 여론전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충분히 예상했던 문제인 것 같고요. 저는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이제 대국민 메시지를 제대로 좀 밝히시는 게 꼭 필요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지금도 이렇게 집회에 나와서 뭐 그게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입장이든 반대하는 입장이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사실은 이제 소중한 에너지와 시간을 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 쓰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정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본인으로 인해서 빚어지고 있는 이런 많은 갈등과 어려움에 대해서 송구하게 생각한다, 사죄한다 이런 이제 정확한 메시지를 밝히시면서 이분들께서 정말 생업으로 돌아가셔서 예, 본인의 이제 생업에 좀 더 종사하실 수 있도록 좀 위로 내지는 치유해 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같이 드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탄핵 반대 집회를 하는 과정에서 이 탄핵 선고가 나던 날 세 분이 또 돌아가시는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또 아무런 메시지가 없으셨어요. 물론 이제 불의의 사고입니다만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께 정말 이제 유감을 표명하고 또 특히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도 그런 이제 좀 마음을 좀 전달하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처럼 어떻게 보면 좀 방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이제 의사를 표명하시는 분들이 물론 뭐 박 전 대통령이 말씀을 한마디 했다고 해서 이분들이 모든 집회를 접는다고 우리가 생각하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그런 이제 집회를 조금 이제 그 평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특히 뭐 삼성동 자택 같은 경우에는 인근 주민들의 불편이 상당히 또 크다는 게 이제 많이 알려지고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박 전 대통령께서 좀 책임 있는 그런 메시지를 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지금 이미 파면 결정이 되었고 이렇게 검찰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바란다면 사실은 조금 찬찬하게 이 상황을 좀 지켜보고 그 합리적인 사법 절차가 진행되는 데 있어서 좀 신뢰를 가지고 많은 분들이 봐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네. 예. 뭐 지금의 상황도 문제지만 검찰 조사 결과가 이제 발표가 나면 어찌됐든 파장이 만만치가 않을 것 같거든요. 결과가 나면 좀 수용하기 힘들 텐데 말이죠.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검찰 조사는 조사대로 하지만 네. 검찰 조사 이후에 검찰이 과연 사법 처리를 과연 구속영장을 신청하느냐 마느냐 그리고 신청하게 되면은 언제 하느냐 네. 이거에 따라서 상당히 이 두 갈래 세력들이 촛불 집회 주도 세력과 그다음에 또 그 태극기 집회를 주도한 세력들 간에 굉장히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충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죠. 근데 이제 저는 그런 것들이 당연히 없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엄정하게 수사해서 공정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고 저는 그래서 이제 또 검찰이 또 신청하더라도 그거를 구속 여부를 최종 판단하는 거는 영장 실질 심사는 법원이 하기 때문에 네. 법원이 그거를 잘 판단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 오늘 아침도 이제 검찰에 출두하는데 탄핵을 촛불 집회 과정과 탄핵이 추진되는 과정에 굉장히 일방적으로 여론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비판론이 사실 거의 80% 탄핵을 지지하는 게 80% 육박이 됐었잖아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집회로는 나중에 태극기 집회가 늘어나면서 여러 가지 규모가 비슷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아마 오늘도 이제 집을 나서면서 이제 보니까 수백 명이 그 집 앞에 나와서 이제 시위 비슷한 거를 하는 그걸 보기 때문에 이제 그걸 보면서 출발하는 박근혜 대통령은 아마 외로움이 좀 덜했을 가능성은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런데 그렇지만 그거에 자기가 편하라고 그냥 그렇게 놔두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고 지금 현재 검찰청에도 보면 두 갈래 목소리가 하나는 바로 조속히 구속하라. 네. 또 한쪽에서는 탄핵은 무효다라고 하는 주장으로 목소리가 엇갈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는 현재는 또 이렇게 되더라도 선거가 다가오면
또 이거를 주도하는 세력들이 이게 선거 전에 활용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거를 선거 전에 활용하면 선거의 어떤 공정한 관리에 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일정 시점에서 두 세력이 참 물러나서 이제는 다음 지도자를 이제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미 이제 대통령에서 물러났고 어떤 사법 처리의 그 과정에 있기 때문에 두 세력이 이제는 그 선거를 통해서 새로운 정권을 자기네가 원하는 정권을 그 창출하는 이런 경쟁을 오히려 하는 쪽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특히 선거 기간에는 그거를 원칙적으로 금지할 수 있는 저는 어떤 법 나름대로 근거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때 그거는 철저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네, 역시 가장 오늘 이제 관심을 끄는 부분이자 중요한 부분이 이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의 신병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의 여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시청자분들의 관심도 가장 쏠려 있을 것 같은데 세 분께 공히 여쭤보자면 이 부분은 일단 부장님 어떻게 좀 신병 처리 검찰이 결정을 할까요? 네, 그래서 아까 제가 검찰이 세 가지 기준으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법과 원칙에 따른 게 첫째 원래 기준이고, 그다음 민심을 볼 것이고, 또 이 미래의 권력의 흐름을 좀 현실적으로 보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했는데 저는 그래서 법과 원칙대로 한다면 어떻게 할지는 법 전문가도 잘 아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그거는 그거에 따라서 판단하면 된다고 보는데 여러 가지 근데 민심이라든가 이런 거로 볼 때는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니까 구속 수사하라는 여론이 60%를 확실히 넘더만요. 한 65% 전후로 나오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거에 따르면 검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할 가능성이 높죠. 법과 원칙에 따를 경우는 법에 대한 여러 가지 지금 구체적인 거는 우리 되게 내용을 다시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면 그 검찰이 그런 민심을 의식한다면 구속영장을 칠 가능성이 높고 그런 법원이 과연 어떤 또 판결을 하느냐, 어떤 결정을 하느냐, 그게 주목이 되는 부분입니다. 네, 의원님께서는 좀 어떻게 좀 아십니까? 네, 저는 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에 대한 이제 그 여론조사 결과가 오히려 최근 들어서 더 높아지고 있거든요. 구속 수사해야 된다. 그건 저는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실상 좀 부메랑을 맞는 측면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탄핵이 결정 났을 때 뭐 진실은 언젠간 밝혀질 것이다. 이렇게 이제 부인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오히려 여론이 악화됐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오늘 이렇게 메시지를 발표하시는 것 자체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도 국민들의 마음에 어떤 동정 여론을 좀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그런 이제 모멘텀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사실 했었는데 너무 짧게 말씀을 하고 가신 게 오히려 이제 여론에는 저는 좀 역풍의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는 정치적으로 뭐 사실 이걸 셈을한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만 정치인의 입장에서는 지금 대선 가도에서 전직 대통령이 아무리 잘못했다 하더라도 구속되는 모습을 보이고 하는 것이 상당히 부담스럽게 생각이 듭니다. 저 스스로도 뭐 이건 이제 특정 대선 후보 입장이 아니라 제가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러면서도 저 스스로 그러나 이런 정치적인 판단은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좀 스스로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어떤 적폐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적폐가 없어져야 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야 되고 법과 원칙이 통하는 상식적인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고 국민들이 요구하시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어떤 이 대선 국면에서 이게 정치적으로 어떤 파장을 끼칠 것인지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것은 진짜 좀 정치권의 이야기이고 국민의 시각과 떨어져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스스로도 법과 원칙이 가장 우선이 돼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좀 다짐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이 부분은 제가 그 법조인이니까 법률적으로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구속을 하려고 하면은 세 단계의 허들을 넘어야 되면 첫 번째 허들이 혐의가 그 소명이 돼야겠죠. 근데 지금 뭐 어쨌든 검찰 입장에서는 증거가 차고 넘친다라고 하니까 혐의가 그 검찰로서는 인정된다고 보겠죠. 그 다음이 알 수 있는 게 구속 사유. 구속 사유는 세 가지. 주거가 부정하거나 아니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거나 도주 우려가 있어야 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저에 있기 때문에 주거 부정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도주 우려가 있느냐? 전 대통령으로 그럴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없죠. 네. 그리고 그렇다고 하면 증거인멸 우려가 있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생각은 다를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벌써 관련되는 압수수색이 거의 다 됐고 청와대에 대한 어떤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없고 그리고 관련되는 사람들이 다 그 구속됐다라는 점에서
경우에 따라서 압수수색이 아직까지 덜 됐지 않느냐라고 해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있지만 말씀드렸듯이 이미 증거는 다 확보됐다라는 차원에서 이 부분이 다퉈질 여지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가장 마지막이 뭐냐면 다 인정된다 하더라도 전직 대통령을 구속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비례의 원칙인데 그것이 바로 정부적 판단입니다. 다들 말씀하신 게 그 부분인 것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말씀드렸듯이 국민의 여론이라든가 이 대선에 미칠 영향 이 부분을 볼 것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수사 자체는 사실은 보수 우파에 대해서는 좀 굉장히 부정적인 어떤 영향을 미칠 것 반면에 진보 좌파한테는 상당히 호재죠. 그렇지만 구속이란 것은 상당히 다른 것이죠. 구속에 따르는 역풍, 마치 그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의 역풍이 있었듯이 지금 탄핵의 역풍은 미풍이지만 구속 이 영장이 발부됐을 경우에는 오히려 상당 부분 이 보수 우파에 대한 결집의 계기가 마련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민주당의 대권 후보 같은 경우에도 특히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법과 원칙대로 하자고 하지 구속해라라고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정치권의 속내는 무엇인지 아마 그 득실 이 부분이 상당 부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아마 김순환 검찰총장도 다들 말씀드렸듯이 여론의 추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충분히 두루두루 검토를 해서 결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앞서 저희가 점심으로 뭘 먹을까 이런 고민도 했었는데 뭐 김밥이랑 샌드위치로 간단하게 때웠다고 소식이 들어와 있네요. 네, 혐의가 13가지고 시간은 솔직히 많지가 않잖아요. 자정 이전에 수사가 끝날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저는 네. 그 생각을 합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엊그제 있었던 그 최태원 SK 회장 같은 경우에 이 그 미르 K스포츠단에 111억 원을 냈는 그 혐의 하나만 가지고 13시간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13개의 혐의를 가지고 12시간 만에 끝낸다? 현실적으로 물리적으로 거의 불가능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노승권 1차장 같은 경우에도 자정 전에 마치는 것을 목표로 한다라고 했지 현실적으로 그 목표는 넘어설 가능성이 있고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서도 한 번에 끝내려고 할 의도가 상당히 클 겁니다. 네. 또 들어갔다가 나올 경우에 또 이 사회적인 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추측한 데는 12시를 훨씬 넘길 가능성이 있고 아마 그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 이재용 전 회장 같은 경우에는 19시간의 네. 그 어떤 신문에서 최종적인 판단이 있었었는데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떤 정신력으로 육체적으로 버티기만 한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거의 새벽 2, 3시까지 넘어서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 같은데요. 얼마나 그 부인하느냐 아니면은 수사하는데 협조를 하느냐 그거에 따라 어떤 생각보다 빨라질 수는 있겠지만 여전히 그 한흥재 그 형사 8부장이 미르 K스포츠단 출연했는 것 가지고 조사를 아직까지 하고 있다는 것을 미뤄봤을 때는 생각보다 상당히 늦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저도 네. 한마디 이야기하자면 저는 뭐 자정을 훨씬 넘은 시간에까지 조사가 이루어져서 새벽에 나올 거로 저는 예상을 하는데요. 왜 그러냐면 전직 대통령들하고 비교할 때 노태우 전 대통령이 보면 17시간 조사를 받았다 그래요.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실질적으로는 10시간 이상 조사를 했는데 검찰에서 나오는 시간이 13시간이 걸렸다고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은 또 그 나중에 조서를 죄송합니다. 그 조서를 자세히 보고 그러나고 13시간이 걸렸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혐의가 그 전 대통령은 보통 혐의가 한두 가지였는데 이번엔 13가지이기 때문에 그 조사 시간이 최장 시간이 거의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이 박 전 대통령 검찰 조사를 마치고 나올 때까지 역시 관심이 계속 집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아침에는 두 줄의 짧은 문장에 이 메시지라고 할 수 있는 것을 냈지만 이 끝난 이후에 조사가 끝난 이후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떤 발언을 내놓을 가능성도 있을까요? 네, 그 조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냐에 따라서 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 있는데 저는 나오면서도 말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했지만 어저께 메시지를 낸다고 했었거든요. 낸다고 했는데 그 낸다고 한 말은 뭐냐면 제가 보기에 2문장 이상의 뭐를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했는 것 같은데 그거를 아마 혐의를 반박하는 내용이 아마 들어갈 경우 예를 들어서 진실을 앞으로 내가 잘못이 없기 때문에 진실을 반드시 밝혀내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그것도 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간명한 2문장으로 이야기했는데 조사 과정에서의 아마 그 검찰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입장이 차이가 많이 나올 거 아닙니까? 네. 나오면서 뭔가 앞으로의 여러 가지 사법 처리 가능성에 대비해서 앞으로 말할 기회가 별로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나오면서 새벽에 나오면서 뭔가 한두 마디를 하지 않을까 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 인생 일대 최대의 지금 전투를 지금 벌이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전투했는 경우에 끝날 경우에 그 승자는
사실은 얘기를 하겠지만 패자는 말이 없습니다. 결국 오늘 그 조사를 하고 나와서 어떤 얘기를 하느냐는 오늘 수사를 전체적으로 평가를 했을 때 내가 실체적 진실을 밝혔고 혐의가 벗어졌다라고 한다라는 판단이 든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나와서 조금 더 긍정적인 메시지를 던질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지만 그 반면에 객관적인 물증을 통해서 정말 묵묵부답 꿀먹은 벙어리였다라는 그런 상황이 계속 연출됐다라고 하면은 사실 그 표정을 자체를 통해서도 우리의 그 어떤 수사에 있었던 전체적인 기류를 읽을 수 있을 텐데 만약에 전투에 패배했다라는 판단이 든다라고 하면은 사실상 그 아무런 말 없이 차를 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박 전 대통령이 발언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도 뭐 다양한 검찰 수사가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좀 유추해 볼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의원님. 이 발언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 발언을 할 경우에는 준비된 메시지가 있다. 그래서 이걸 풀어놨다. 이럴 경우에는 또 만만치 않은 또 파장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럴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이제 본인이 어떻게 느꼈는지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이제 메시지를 준비했다는 말씀에 의하면 뭐 검찰의 입장과 상관없이 하고 싶은 말씀은 있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그게 과연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것처럼 어떤 국민들의 치유와 통합에 걸맞은 메시지일까 좀 의문스러운 면이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받고 귀가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또 어떤 이제 메시지를 통해서 혼란을 부추기는 상황이 일어나서 되겠는가 하는 생각이 우선 드는 게 좀 제 솔직한 심정이고요. 이제 저는 정말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이제는 좀 국민을 생각해 주셔서 국민 통합과 치유에 좀 이 마음을 좀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좀 강하게 드네요. 네. 앞서 청와대에서 떠나서 삼성동 사저로 왔을 때는 친박 의원들이 이렇게 딱 그랬죠. 맞이를 네네네. 했었거든요. 오늘 수사를 받고 집으로 귀가하면 친박 의원들이 있을까요? 어떻게 네, 오늘 뭐 검찰로 떠나는 과정에서 친박 의원들이 안 보인 게 또 하나의 또 네네. 화제가 되던데 아마 마치고 돌아올 때는 참석하지 않을까 이런 이제 개인적인 생각은 듭니다만 저는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뭐 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어서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대한민국의 이 보수 정당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새롭게 좀 태어나야 되는 그런 중차대한 과제를 가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불복하는 모습이나 아니면 친박 의원들의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이렇게 호위무사처럼 이렇게 이제 보호하는 모습에서 오히려 지금 자유한국당이라든지 바른정당이라든지 보수정당이 제 갈 길을 찾아가는데 이렇게 좀 이 길을 찾기 어렵게 만드는 측면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요. 그런 면에서는 우리 친박 의원님들께서도 좀 자중자애하는 모습을 보이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예, 그런 네. 판단이 듭니다. 예. 네, 현재 지금 들어온 속보를 좀 정리해 보자면 한웅재 형사 8부장이 지금 현재 계속해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점심 시간은 1시간가량 진행됐는데 김밥과 초밥, 샌드위치, 도시락으로 점심을 해결했다고 합니다. 또 현재 1001호에서 계속해서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검찰은 재소환을 하지 않고 오늘 조사가 끝난 이후에 곧바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대담 이어가자면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나와서 이 자택으로 돌아간 이후에 사실상 오늘 검찰에 나오기 전까지는 칩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 때문에 네. 그렇다면 오늘 검찰 조사가 끝난 이후에 박 전 대통령이 다시 자택으로 돌아갈 텐데 그 이후의 행보도 좀 주목이 되거든요. 이 부분은 또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그래서 일단 오늘 조사를 받고 바로 구속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검찰에서 구속영장 신청 여부는 결정이 되겠지만 바로 구속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삼성동 사저로 가게 될 것이고 사저로 가게 되면 어떻든 그 다음에는 이 영장실질심사 만약 검찰이 그걸 구속영장을 신청할 경우에 그거에 대비한 또 준비를 하게 될 것이고 아마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일단 그래서 법원의 판결이 이제 중요한 게 나오는 거고 그래서 그걸 대비하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어떻든 장기적으로 이제 재판에 갈 경우에 최종적으로 시간을 두고 진실을 밝히겠다 했기 때문에 1심, 2심, 3심까지 가서 뭔가 박 전 대통령은 본인의 결백을 주장하는 입장 아닙니까? 그걸 밝히겠다는 입장인데 그런 거에 대비해서 이제 어떤 장기전을 펼려면 일단은 여론의 어떤 의식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지금까지 지난번에
처음에 파면 당하고 삼성은 사저로 오는 과정에서 밝힌 거라든가 그 이후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원래 지지층들의 움직임은 계속 있습니다만은 태극기 집회 세력들이 더 이상의 일반인들에 대한 그 어떤 동정 여론이라든가 이런 게 더 확산되는 건 없거든요. 그런 면에서 그런 걸 대비해서 여론전에 대비한 이러한 여러 가지 그런 장기전 대비하는 그런 노력을 또 하는 그런 것들이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네. 네, 검찰 조사가 끝나면 뭐 지금 또 예상해 볼 수 있는 게 변호인단 측이 뭐 조사 과정에 불만을 드러내면서 좀 장외 공방을 벌일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이런 예측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런 염려를 미리 해서 지금 상당히 예우를 갖춰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네네. 판단이 좀 듭니다. 사실 지난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례에서도 사실 검찰이 상당히 고압적이고 강압적인 자세로 노 전 대통령을 수사했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지금 여론의 비판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면에다 특히 뭐 또 여성 대통령이기도 하고 그런 측면들을 검찰이 미리 좀 고려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오히려 지금 보면 아까 이제 영상 그 녹화나 녹음을 이게 거부냐 아니면 동의하지 않은 것이냐 이것도 사실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조금 말장난 같이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만약에 그런 강압적인 수사 같은 것들이 우려되었다면 오히려 변호인 쪽에서 녹화 내지 녹음을 하자고 이야기를 했었어야 되지 않나라는 판단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변호인단이 만약에 그런 부분들을 미리 좀 생각을 하고 염두에 두고 검찰 조사를 받았다면 오히려 저는 그것이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검찰에서도 충분히 대비를 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하셨듯이 수사는 어떤 그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이지 그 사람의 어떤 인격적인 모독을 하기 위한 것은 아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그 특수사의 우리나라의 거봉이라고 했던 그 심재른 전 그 부산고검장 중수부장 같은 경우에도 특수사의 원칙은 칼로 찌르되 비틀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대표적인 특수사 사례 중에 실패했는 수사로 그 얘기되지 않습니까? 네. 좀 전에 그 의원님 얘기하신 대로 실체적 진실 공방은 있습니다만 그 특히 그때 조사를 마치고 나왔을 때 그 당시 그 대검 중수 1과장이었던 우병우 전 수석이 그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 뭐 어쨌든 그 나오는 얘기는 당신은 그 전 대통령도 아니고 사법연수원 선배도 아니고 그저 뇌물죄의 피의자로 여기 있다라는 뭐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 때문에 상당히 큰 비판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어떤 나중에 어떤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 거에 단초가 됐다는 그런 얘기도 사실 없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전에 질문하는 것처럼 변호인 측이 나가서 어떤 장외전을 할 수도 있긴 있겠습니다만 거꾸로 오히려 수사하는 측에서 절제되고 정말 그 칼을 제대로 어떤 예리한 그 어떤 외과 수술식 수사를 하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 말씀드렸듯이 수사는 다 해놓고 나중에 어이없는 결과가 벌어지고 나면은 결국 그 모든 수사에 대한 책임은 검찰이 떠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검찰이 전에 있었던 그 특수수사의 어떤 그런 어떤 오점 이런 부분을 잘 봐서 오늘 수사를 정말 원만하게 이루어내는 그것이 오히려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네. 그런 면에서 우리 국민들의 입장을 좀 대변을 하자면요. 실질적으로 검찰 수사의 대상이 되는 분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정말 많은 모욕감을 느낀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어떤 조사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검찰의 태도에 대한 이런 국민적인 불신도 저는 검찰이 좀 벗어 던져야 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식의 이야기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전 대통령이기 때문에 예우를 한다 이런 측면이 아니고 서민이 누구라도 잘못을 저질렀다는 그런 이제 피해 사실 때문에 조사나 수사를 받게 되면 검찰이 그런 예우를 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도 아니 배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인데 여기 이번에 수사가 마친 뒤에 박 전 대통령 측에서도 뭐 수사 과정에 뭐 무슨 모욕적인 거라든가 뭐 강압적인 게 있었다라든가 이런 그런 유의 그런 반박을 하면서 논란을 일으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검찰도 또 먼저 무슨 뭐를 흘리면서 피사실 공표를 못하게 돼 있잖아요 원래. 근데 이제 관행적으로 이 나라에는 언론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을 뭐 예를 들어 지난번에 수사 과정에서 뭐 방송 뭐 녹음한 거 몇 분만 틀면은 뭐 어떻게 된다 뭐 이런 했다가 나중에는 그 사실을 검찰에서 부인했습니다만은 그런 것들도 검찰은 또 신중하게 전직 대통령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에 대한 수사에서도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선생님께 짧게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결국 지금 이 대선, 조기 대선, 5구 대선이 50일도 채 남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검찰이 어떤 수사 결과를 발표하든지 간에 역시 이 대선 레이스에 결국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그게 바로 검찰의 굉장히 딜레마이고 고민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차피 엄정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는 게 가장 첫 번째인데 대선에 또 결정적인 영향을 주도록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어떻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 결과 발표와 그다음에 이거 사법 처리 여부 또 그게 시기가 언제냐 이런 것들은 선거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요. 가령 박근혜 전 대통령을 선거 전에 실제로 구속하는 일이 있게 될 경우에 네. 여러 가지 뭐 또 진보 세력 쪽에서 좋아할 수도 있겠지만 보수 세력들은 어떻든 또 동정심이 형성이 되면서 결집하는 현상도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바로 그런 점들이 선거에 영향을 주는 건 확실하고요. 그런데 그거를 어느 정도 검찰이 그런 점을 고려하기 때문에 다른 오해를 빚지 않도록 굉장히 언행에 신중할 필요가 아까 말한 것처럼 뭐를 흘린다든가 이런 바로 집행은 하더라도 오해가 살 행동을 절대 하지 않는 그러한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네. 세 분 말씀은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